안녕하십니까.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 실천론의 전반부 문제풀이인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해마다 아주 쉽게 출제되는 전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론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사회복지 실천론은 2교시에서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5개에서 22개 내지 3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합격 가능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의 1번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실천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문적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진실성이라 하면 자기 노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갖고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긍정적 친화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실성이라는 단어는 이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상담 모델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올바른 자기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이에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하는 거라 올바른 자기인식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직성이죠. 이 정직성을 다른 말로 솔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직성을 다른 말로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진실성 증진한 노력으로 될 수 있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의 내면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심, 수용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파트너십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진실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와 연합이라 했는데 좀 더 제가 이것을 서술해서 풀어드릴게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누가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돼요. 주체자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원조자는 뭐가 되죠? 네,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체자와 원조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물론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제가 일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치성과 연관성이 있다. 일치성이라는 단어를 써드렸습니다. 1번 문제는 충분히 뉘앙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기 노출,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을 위해서 자기 인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있는 대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타인이 클라이언트니까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진실성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라포 형성까지 생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번의 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은 무엇에 관한 행동 지침이냐라고 했어요. 행동 지침의 밑줄이요. 클라이언트가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줘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에 저항, 동그라미요. 힌트가 나왔어요. 저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저항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격려한다 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거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1번 타 기관으로의 의뢰 아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감정이입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혜 여부 판단을 위한 문제 확인, 스크리닝 할 때 문제를 확인하는 거 있죠. 아니고요. 변화 상태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종결 단계 때 하는 것 아니고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이 단어가 이제 힌트가 되겠네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동기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동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고 여기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저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수용의 자세,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수용의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2번은 행동지침에 대한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박스를 읽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쉬운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접수, 자료 수집, 사전, 개입, 평가 및 종결 중에서 접수 단계 과업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건데요. 접수 단계 과업, 인테이크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관한 안내를 한다.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안내입니다. 접수 단계 때는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안내 맞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와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접수 단계에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스크리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스크리닝이라는 작업을 접수 단계 때 한다라고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검사 등의 관련 서식을 작성한다. 여러분 여기 쭉 보다 보면 뭐가 나오죠? 자료 수집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자료 수집. 초기 면접지, 물론 인테이크 시트에 초기 면접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심리검사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정보 수집, 자료 수집과 연관성이 있어요. 접수 단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탈락.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해라? 설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절차는 이렇게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다. 라고 설명하라. 이게 바로 일종의 안내입니다. 안내. 1번에 있는 안내와 연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으로 답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답은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체계들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끊어요.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동화되기도 하는 현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문이 좀 어렵게 써진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작은 체계들 속에서, 그렇죠? 그들을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작은 체계를 여기다 쓸게요. 자, 작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뭐라겠죠? 큰 체계라 했습니다. 자, 큰 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체계의 속성이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은 체계 여기 안에서 이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큰 체계가 작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동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동화된다. 보세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보다 더 작은 체계고 얘가 더 큰 체계가 되겠죠. 더 큰 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체계는 더 큰 체계에 뭐 되겠습니까? 동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제가 이것을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면 가족 안에는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 체계에 속해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위 체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하위 체계가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것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작은 체계들, 그러면 하위 체계 속에서 자, 큰 체계인 가족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족이 작은 체계가 되니까요. 큰 체계, 어디 체계에, 사회 체계에 못 된다, 동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HOLON입니다. 혼론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하위 체계를 포함하면서 더 큰 사회 체계에 포함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혼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겐트로피는 아시는 대로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인행사에서 배우셨습니다. 동등종결, 다중종결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다르더라도 같이 끝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등종결. 처음은 같더라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끝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다중종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환류라고 하죠. 투입 전환 산출의 반복적인 과정을 우리가 바로 환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연상해 주세요. 그림을 연상하면 쉽습니다. 다른 체계들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체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못 된다? 동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간접적 개입이에요.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간접적 개입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개발, 그 다음에요 조정, 그 다음에요 개발 또 나왔죠? 옹호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협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협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연계가 있어요. 또요 의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간접적인 개입으로 해요. 어떤 것을 개발했다. 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 다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은 연계를 말합니다. 옹호도 마찬가지 대변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니까? 대변하는 거니까 이것도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접적은 뭔지 아시죠? 1대1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직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다라 모두 선택하셔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요. 연대를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자, 사회복지, 우리나라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대개 이제 역사 문제가 실천론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나왔네요. 전담 공무원이 나왔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도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자, 시작하였다. 이 전담 공무원의 처음이 뭐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닙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바로 전담 공무원의 전신이에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처음으로 임용 배치된 것이 1987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2000년대 중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00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부터 시행이 돼요. 2004년에 제정되었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대개 2005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되죠. 2005년에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범 사업, 2004년에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004년에 시범 사업이 됩니다. 2004년에 시범 사업이 되죠. 자, 그러면 2004년이나 2005년은 2000년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맞고요. 3번 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관. 대개 사회복지관은 1921년 태화사회관이 최초라고 볼 수 있죠. 태화사회관이 사회복지관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21년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90년대가 아니에요. 한참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됐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법적 자격증인데 정신보건법에 있는지 아시죠?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됩니다. 1996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격제도가 도입된 것은 당연히 1996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제도의 도입은 1996년입니다. 법의 제도 시행이 96년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1996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시 쓸게요. 정신보건법이 시행돼요.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격제도의 시험이죠. 시험 실시는 1998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1998년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시험 실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2000년대 중반 아닙니다. 1900년대라고 해야 돼요. 1990년대라고 해야 돼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왔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전신입니다. 한국사회사업가협회. 한국사회사업가협회는 1967년에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칭이 개정되겠죠? 명칭이 개정되는 연도가 80년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85년입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바꾼 게 1985년이 돼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아니에요.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시면 돼요. 자, 이 6번 문제는 제가 체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연도를 모르면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정리하시라고 제가 체크를 했고요.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답노트를 해볼게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신이기 때문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사회복지관 하면은 태화여자관, 태화사회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21년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의 최초는 1920년대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 이것은, 1996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95년에 제정됐다가 96년에 시행이 되고, 이 자격시험의 실시는 1998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 설립이 됐느냐?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전신인데요. 67년, 그 다음에 85년에 지금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의 답은 2번으로 답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모델이 나왔어요. 생태체계 모델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입니다. 원래는 생태체계 모델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생태체계 관점,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써야 돼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생태체계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이나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 이라 했어요. 생태체계 하면 생각나는 게 파이죠. 환경 속 인간이라고 하는 파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교류 과정, 파이 맞죠? 네, 맞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욕구 사이의 조화와 균형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머릿속에 파이만 생각해요. 생태도를 활용합니다. 맞아요. 생태체계 관점이니까 미시, 중간, 거시 체계들 사이의 자원과 에너지 흐름을 파악한다. 생태도가 결정적 힌트예요. 3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체계 내의 개인적인 부적응 또는 역기능으로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데요. 여러분, 개인의 부적응이 아니라 역기능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person, environment,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잘 못 되어서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다중 원인 가능성,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다중 원인은 뭘까요? 왜 다중 원인이라 할까요? 자, 첫 번째, 개인과 환경을 모두 다 보거든요. 개인만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요소를 다 보기 때문에 다중 원인 가능성이라 해요. 그
그 다음에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해서 확실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문제 현상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약에 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병리관점이 되거든요. 병리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병리관점이 아니라 강점관점으로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문제에 대한 확실성, 문제에 대한 확실성 이것은 뭐라고요? 병리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다? 병리관점이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강점 관점이에요. 생태체계 관점은 강점 관점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생태체계는 강점 관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요, 이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현상 설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 한다면 강점 관점이 생각나셔야 되고 이것과 생태체계는 적용의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언어의 뉘앙스로, 문장의 뉘앙스로 4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 개인적인 부적응이나 개인의 역기능은 병리관점이에요. 개인의 문제를 보는 거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라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사회력을 봐요. 뭘 본다? 사회력을 봐요. 사회력을 수집해요. 이 사회력은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 포지티브가 됐든 네거티브가 됐든 강점이 됐든 약점이 됐든 모든 것이 다 자료 수집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사회력이라고 해요. 첫 번째,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능, 강점, 그 다음에 원가족과의 가족관계 볼 수 있죠. 가계도, 가계도를 그려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가족관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한계,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이런 것들 모두 다 자료 수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 수집에 쓰는 것이 바로 사정도구라고 하는 건데요. 생태도나 가계도 이런 것을 그려서 충분히 가족의 역사나 개인과 가족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모두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나다라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사회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력은 그 클라이언트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직업력을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가족력을 볼 수도 있어요. 현재의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는 개입기술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념이 나왔어요.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의구심 첫 번째 힌트 나왔어요. 의구심을 갖거나 자신 없어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자신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 배우셨죠? 제보증입니다. 제보증이 답이 돼요. 여러분 이 제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의구심, 회의감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뭘 해줘요? 제보증을 해줘요. 제보증을 해주면 클라이언트는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다 합니다.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제명명은 뭡니까? 예, 가족 구성원 간의 사고의 변화입니다. 인지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성원이 다른 성원을 부정적으로 사고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제명명, 리프레이밍 기법입니다. 수용은 아시겠고요. 환기는 뭡니까? 환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감정을 표출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 카타르시스가 바로 환기라고 배우셨습니다. 일반화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보편화입니다. 문제의 보편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의 보편화는 대개 집단에서의 이점이죠.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이점. 그것을 우리가 바로 문제의 보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구나.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화, 문제의 보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번의 답은 1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의구심이 결정적 힌트가 돼요. 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데요. 오랜만에 1차 현장, 2차 현장에 지문이 나왔어요.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노인복지법에서 사라졌지만 지금 노인 전문병원은 예전에 했던 분들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거는 병원 세팅입니다. 따라서 2차 현장이 되죠. 자, 여기에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십니다. 입원하셔서 생활하시니까 생활시설이라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대표적인 1차 현장입니다. 대표적인 1차 현장에다가 이용시설이죠. 지금 틀렸다는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보건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2차 현장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바로 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용시설입니다. 쉼터가 나왔어요. 청소년, 가출 청소년 쉼터, 뭐예요? 1차 현장입니다.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아시는 대로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이고 1차 현장 이용시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옳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하나하나 연결해서 제가 오답 노트에 드렸으니까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좀 말장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전미사회복지사 협회,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를 말하는데요. NASW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 기능을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실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회 정책과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뭐예요? 클라이언트를 말하여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한다.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이 들어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클라이언트가 그 말이에요.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직은 사회복지기관이거든요. 여러분, 조직이 우선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우선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우선이죠. 클라이언트가 우선이에요. 말장난했죠. 앞뒤를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써드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또는 돕는다 이렇게 써야 돼요.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죠. 지금 문장을 읽으면 앞뒤를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역량, 뭐죠? 네,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확대하고 자신감 향상. 뭐라고요? 자신감 향상.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향상. 그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조직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조직과 조직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지금 지문에서 3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 지문을 바꿔드렸죠. 조직이, 사회복지기관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써드릴게요. 한 가지를 제가 좀 찾아왔는데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하나 더 적어드리면 개인과 환경 내의 좀 깁니다. 개인과 환경 내의 같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 사람, 조직과 사람, 사람입니다. 조직과 상호관계하도록 촉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할 때 환경 속 인간을 보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내의 그 말은 환경 속 인간의 개념에서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자원들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 있겠죠. 네, 사회복지기관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상호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실천의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자,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의 오답 노트는 해드렸고요. 이제 12번 문제 들어갈게요. 지문이 엄청 깁니다. 이것을 풀 때는 자, 사례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가 나왔고 기획가가 나왔고 옹호자가 나왔고 조성자, 동의어가 조력자예요. 조력자가 바로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자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이제 먼저 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 긴 지문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내가 힌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박스 지문이 길 때는 한부모 가정 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심신의 쇠약과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인 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복지사는 딸의 가정환경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면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의뢰를 받은 사례 관리자가 아버지의 욕구를 사정한 결과 여기서부터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여러분.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기,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체력 회복, 그 다음에 직업훈련, 취업정보의 획득 등의 욕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욕구 사정을 했네요. 욕구 사정을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아버지의 동의하에 사례관리자는 그에게 지역사회 내의 병원, 왜요? 알코올 의존 벗어나기, 그 다음에 직업훈련시설, 왜요? 직업훈련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활구경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자활센터라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단주모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욕구를 도와주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안내하여 차례로 서비스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결정적 힌트는 안내예요. 안내는 뭐죠? 연결해줬다는 거예요. 연결해줬다. 그건 뭐예요? 네, 중개자입니다. 3번이 답이 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갈등이란 말 없었어요. 여기 안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옹호자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사례관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결 역할이잖아요. 연계 역할, 간접적인 개입의 연결 역할이기 때문에 중개자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력자는 다가올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자 그냥 서포트, 조력, 돕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조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성자와 좀 거리가 멀고 결정적으로 안내란 단어가 힌트가 됐고 서비스를 받게 했다라고 했으니 연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개자가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12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에 적합한 실천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순환적 원인론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순환적 원인론이 뭔데요? 인간과 환경에 무슨 작용? 상호작용. 이게 순환적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속 인간 또 나왔네요. 네, 파이. 그 다음에 공통 문제 해결 과정의 도출이라 했습니다.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 도출이라고 했는데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란 게 있죠. 자,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란 게 있는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비스의 분화 파편화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는 거죠. 무슨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도출한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과정 모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 모델. 힌트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또 공통이라는 단어도 힌트가 돼요. 문제 해결 과정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은 컴튼과 갤러웨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합적 서비스 제공한다, 파이다,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통합적 모델 아닙니까? 통합적 모델이란 게 있죠. 육사생단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계 모델, 사체계 모델, 생활 모델, 그 다음에 단일화 모델. 이런 것들이 바로 통합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합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초점은 모두 다 파이거든요. 순환적 원인론에 입각한 파이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 기능주의 모델, 진단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라 통합적 모델로 답을 처리를 하시는 거죠. 13번의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합적 모델이다. 자, 13번의 답 1번까지 처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론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 조사론보다 훨씬 더 쉬운 느낌을 많이 받으셨죠? 절대적으로 전략 영역이 돼야 됩니다. 꼭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게 실천론의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14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